지금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최대 방송사의 한 기자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놀랍게도 그 이유가 한국 취재 과정을 중국과 비교해 생방송 도중 폭로해 버려서라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선 연일 역대급 시청률과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을 본 중국인들 사이에선 이건 사실이다 아니다를 두고 논쟁 또한 불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기자는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왕메이링, 중국 중앙방송국의 국제부 특파원입니다. 32세의 나이에 방송국에 떠오르는 스타 기자로 주목받고 있었죠. 베이징 대학 국제관계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가식적 이미지를 벗기는 심층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베이징의 스모그가 도시를 뒤덮고 있었어요. 편집장 장웨이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왕메이링, 한국의 허상을 보여주게. 화려한 K-팝과 드라마 뒤에 숨겨진 실체를 파헤쳐야 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12살 때 가족여행으로 한국에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었죠. 도움을 청했지만 무시당했던 기억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표면적으로만 친절한 나라로 생각해왔어요. 회의가 끝난 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퇴한 공산당 고위 간부였던 아버지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셨어요. 아버지, 한국 다큐멘터리 특별 임무를 맡게 됐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잘 됐구나, 메이링. 국가를 위한 좋은 기회다.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야.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표면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 제 임무였죠. 이번 기회를 통해 승진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다음 날 후배 카메라맨 리쥔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28살의 리쥔은 야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좋은 기회를 얻으셨네요. 제가 이번 취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리쥔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는 저를 감시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죠. 취재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한류, K-팝, 첨단 기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어요. 한국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나라일 뿐이라고요. 노트북에 한국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의 폴더를 만들고 부정적인 자료들을 수집했죠. 출발 전날 밤 베이징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설렘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임무가 제 기자 경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어요. 한국의 가식적인 모습을 폭로하고 돌아오면 승진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당시에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웅장한 건물에 놀랐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규모가 컸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과정이 너무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당황스러웠어요. 베이징 공항에서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 절차가 여기서는 20분 만에 끝났죠. 생각보다 시스템이 효율적이네요.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리쥔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겉모습만 그런 거겠죠. 진짜 모습을 보러 온 거니까요. 공항 밖에서 현지 가이드인 김정훈을 만났습니다. 34세의 김정훈은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했어요. 그의 첫인상은 따뜻하고 친절했지만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다 연출된 친절일 뿐이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첫 번째 실험을 시작했어요. 지갑 분실 실험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갑을 떨어뜨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거죠. 강남의 번화가, 대학가, 재래시장, 주택가, 놀이터. 총 10곳에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놀랍게도 9번이나 지갑이 돌아왔습니다. 한 택시기사는 제가 타고 내린 장소를 기억하고 직접 호텔까지 찾아와 지갑을 돌려주었어요. 기사님,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놀라서 물었죠. 영수증에 호텔 이름이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지갑을 잃어버리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는 웃으며 답했고 사례를 거절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며 가버렸어요. 리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연출된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취재 중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모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까요? 카메라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첫날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메모장에 지갑 실험 910 성공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우연일까? 라고 덧붙였죠. 처음으로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것이 한국에 연출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강해졌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택시기사의 진심 어린 미소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것은 연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재 3일째 아침,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호텔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정훈과 약속 시간이 지났다는 걸 깨달았죠. 문을 열자 김정훈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보였습니다. 제 상태를 본 그는 즉시 행동했어요. 곧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외국인이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영어와 간단한 중국어를 섞어가며 저를 진료했습니다. 급성 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실로 옮겨졌어요. 같은 병실의 할머니가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저에게 음료수를 건네려 하자 할머니는 즉시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안 돼. 외국 아이에게 차가운 음료 주면 안 돼. 몸에 안 좋아. 따뜻한 물이나 줘. 이 작은 친절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그들은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저 아픈 외국인을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죠. 퇴원 후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메뉴판이 모두 한글이라 난감했는데 직원들이 번역앱을 사용해 저를 도왔습니다. 심지어 주방장이 직접 나와 요리 설명을 하기도 했죠. 그의 열정적인 설명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호텔로 돌아와 리쥔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늘 다른 장소에서 촬영을 했던 모양이었죠. 병원 경험과 식당에서의 일을 방송에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제 말에 리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인물을 잊으셨나요? 우린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찾아야 해요. 병원과 식당의 친절함은 우리 다큐에 필요 없습니다. 그의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계속 커졌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었나? 왜 부정적인 면만 찾아야 하지? 그날 밤 디지털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오늘 경험한 것들이 모두 연출된 것이라고 보기엔 너무 자연스러웠다. 설마 내가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걸까? 아니야, 분명 더 지켜봐야 해. 하지만 병실 할머니의 따뜻함은 연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일기를 쓰다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베이징에서는 스모그 때문에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베이징에서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편집장 장웨이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왕메이링, 지금까지의 자료를 봤네.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부족해. 무슨 관광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가? 그의 질책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편집장님, 저희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네의 임무는 한국의 가식적 이미지를 벗기는 것이야. 길거리 쓰레기, 시위 현장, 젊은이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해. 회의가 끝난 후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리쥐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가 제 뒤에서 보고를 올린 게 분명했죠. 김정은의 안내로 광화문 시위 현장에 도착했는데 예상과 달리 시위는 매우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참가자들은 질서 있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위가 끝난 후였어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외치던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리를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도 촬영해야 해요. 제가 리준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마지못해 나왔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생각보다 깨끗했고 사람들은 예상보다 질서를 잘 지켰어요. 신호등 앞에서 차도 비어있을 때조차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날 저녁 디지털 일기장을 폈습니다. 내가 진실을 찾으려 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내 편견을 확인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장외희 편집장은 부정적인 면만 찾으라고 하지만 내가 실제로 보는 것은 그렇지 않다. 시위 현장에서조차 질서와 시민의식을 발견했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면, 내가 이제껏 믿어온 것들이 모두 편견이었다면, 창가에 서서 다시 서울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건물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희미한 변화였지만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죠. 취재 5일차, 우리는 자연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북한산 국립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침에는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길이 진흙탕으로 변했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했어요. 하산하려는 중에 김정은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그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괜찮으세요? 달려가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발목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리쥐는 공황 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폭우로 핸드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3명의 한국인 등산객이 나타났어요. 50대로 보이는 남성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했어요. 그들은 전문적인 솜씨로 김정은의 발목을 고정했고 방수천을 이용해 우리를 비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한 명은 산악구조대에 연락하기 위해 신호가 잡히는 곳으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우리와 함께 기다렸어요. 간단한 대화가 이어졌고 우리는 다큐멘터리 취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잘 담아달라고 격려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국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약 1시간 후 산악구조대가 도착했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김정은을 들것에 눕히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산시켰습니다. 구조팀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놀랐어요. 비상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김정은은 발목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를 구해준 등산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과일 바구니와 따뜻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 순간 제 마음속에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처음 본 사람들이었고 어떤 의무도 없었어요. 그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이건 연출될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디지털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죽을 뻔한 경험을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건 낯선 이들의 따뜻함이었다. 이것은 연출될 수 없는 진실이다. 어쩌면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김정은은 며칠간 휴식이 필요했기에 저는 리준과 함께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어요. 부정적인 면을 찾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김정은의 발목이 좋아지는 동안 저는 서울 외곽의 평범한 주택가를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카메라 없이 그저 관찰자로서 거리를 걸었어요. 좁은 골목길에서 노인 한 분이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모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힘겹게 리어카를 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중국의 골목길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나라든 노인들의, 특히 가난한 노인들의 삶은 비슷하겠구나 생각했어요. 한국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현실을 발견한 것 같아 카메라를 꺼내려던 찰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복을 입은 3명의 고등학생들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할머니의 리어카를 대신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어 재빨리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리어카를 밀어주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물병을 건네고 주머니에서 꺼낸 간식도 나눠 먹었어요. 약 10분 정도 할머니를 도운 후 학생들은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이건 연출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순간의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영상을 다시 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은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발목은 아직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지만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꺼내 오늘 찍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상을 본 김정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문득 어린 시절 한국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김정은에게 털어놓았어요. 12살 때 길을 잃고 도움을 청했지만 무시당했던 그 기억 말이죠. 정말 불쾌한 경험이었겠네요. 모든 한국인이 친절한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거의 한 경험에 묶여있지 말고 지금 메이링 씨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믿으세요. 그게 진실에 더 가까울 테니까요. 그의 말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가 너무 한 가지 경험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요. 이번 취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김정은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 한국의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디지털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본 학생들과 노인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거다. 카메라도 없고 보상도 없고 그저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 이런 모습이야말로 내가 찾아야 할 진짜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리준과 장웨이 편집장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겠지만 내가 기자로서 전해야 할 진실은 이런 것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취재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진 시선으로요.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자 했어요.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 분주한 출근길에도 차례를 지키는 시민들, 길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젊은이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한 사회의 모습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바쁘게 걸으며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냉정한 도시의 모습, 지하철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무심한 태도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를 정리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요. 하지만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편집실에 들어서자 장웨이 편집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왕메이링 리준에게서 모든 상황을 전해들었네. 자네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 찾아다녔다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리준은 테이블 끝에 앉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제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편집장님, 저는 진실을 찾아다녔을 뿐입니다. 진실? 우리의 임무는 한국의 가식적 이미지를 벗기는 것이었어. 자네는 임무를 망쳤어. 이어진 회의에서 장회의는 새로운 편집 방향을 제시했어요. 한국의 긍정적인 면은 모두 편집하고 부정적인 장면들만 모아 한국의 이중성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장회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네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방송국이 원하는 건 시청률이야.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우리 임무라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지갑 실험, 병원 경험, 산행 중 구조받은 일, 노인을 돕는 학생들. 이 모든 것이 조작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메이링, 무슨 일이 있다고 들었다. 장회의가 전화해서 내가 임무를 망쳤다고 하더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실을 찾았을 뿐이에요. 진실? 내가 알아야 할 건 내 경력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다. 내가 준비해온 모든 것, 우리 가족의 명예가 달린 문제야. 상부의 지시대로만 해. 그게 내일이니까.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베이징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스모그로 뒤덮인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서울의 맑은 밤하늘이 그리워졌습니다. 디지털 일기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암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안 되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리준이 제 일기장에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가 제 진짜 생각을 모두 장회의에게 알렸겠죠. 이제 뒤로 물러설 길은 없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앉아 밤새 영상을 편집했어요. 저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진실한 한국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면과 나쁜 면 모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방송 2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편집실로 갔어요. 장회의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종 영상 파일을 가져왔나? 그가 물었습니다. 네. 손에 든 USB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밤새 만든 진짜 다큐멘터리가 아닌 장회의가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된 가짜 파일이었습니다. 진짜 파일은 제 주머니 속에 있었어요. 장회의는 USB를 받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이제 준비하게. 생방송 30분 전에 스튜디오로 오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스튜디오로 향하며 김정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7시 뉴스, 국제부 다큐멘터리 특집을 봐주세요. 당신이 보여준 진실, 제가 전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빨간 ONAIA 불빛이 켜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귀에는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오는 카운트다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5, 4, 3, 2,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메이링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다큐멘터리 한국의 진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대본을 무시하고 제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기술 담당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제 단호한 눈빛에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편집장 장회의가 제작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이미 화면에는 제가 준비한 진짜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이 아니었어요. 물론 모든 나라가 그렇듯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지갑 실험, 병원에서의 경험, 산에서 구조받은 일, 노인을 돕는 학생들의 모습이 차례로 흘러나왔어요. 저는 각 장면에 대한 진솔한 느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연출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고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순간들이죠. 이것이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제작실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장웨이가 방송을 중단하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지만 기술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는 얼어붙은 듯 조용했고 저는 계속해서 제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깨끗한 거리, 정직한 시민들, 약자를 돕는 문화, 질서의식. 이것이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에서 보여주는 작은 친절과 예의는 결코 가식이 아니었어요. 방송이 끝나갈 무렵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그 진실이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장웨이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리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상대로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어요. 방송국의 공식 입장은 제가 방송 윤리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방송에 대한 논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일부는 저를 배신자라 불렀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저를 지지했습니다. 왕메이링이 보여준 것은 진짜 저널리즘이다. 드디어 누군가가 진실을 말했다.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물론 대가는 컸어요. 방송국에서의 경력은 끝났고 아버지는 한동안 저와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독립 다큐멘터리스트로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어요. 다양한 문화 간의 오해와 편견을 허무는 내용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김정훈이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당신은 해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이번에는 친구로서 한국의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베이징의 하늘이 오늘따라 맑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꼭 다시 갈게요. 그때는 더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과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단지 우리의 편견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기자는 그 편견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고 전달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김정훈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을 날을 기대하며 저는 새로운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다양한 진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요. 저는 왕메이링,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것을 깨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왕메이링 기자가 베이징으로 돌아간 그날 이후 중국 전역은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지만 또 다른 많은 이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녀의 진실을 말할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모습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게 비치는지 느끼셨나요? 지갑을 돌려주는 정직함, 아픈 외국인을 걱정하는 할머니의 따뜻함,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는 선해, 폐지 줍는 노인을 돕는 학생들의 배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은
때로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됩니다. 하지만 왕메이링처럼 그 장막을 걷어내고 진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인의 정직함, 배려심, 질서의식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대통령이었습니다. 다음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